밥벌레는 뭘까요? 인간이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밥을 먹고 살지요. 밥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통근을 하는 걸까요? 다들 이렇게 학교에 가거나 또 직장에 가거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 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개성들을 상실하고 모두 다 대단히 일차원적이고 또 경제적인 존재들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지요. 여러분들은 지하철에 타면 뭘 하나요? 누구나 이제 지하철에 타면 나름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죠. 그래서 지하철의 까만 그 유리창 속에 비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은데도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혼자 지하철을 탔을 때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의 존재들, 또 비슷한 존재들, 비슷비슷해 보이는 얼굴 표정들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이제 밥벌레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적이고 생물학적인 일차원적인 인간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시어, 개성을 상실한 존재들이 모두 다 하나의 획일화된 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순대는 되게 이제 당면과 피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원래 이제 순대는 뭐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뭐 찰밥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이제 피와 함께 섞이게 되는데 그 각양각색의 색깔들은 사실 그 순대 안에 피와 함께 들어가게 되면 다 까맣게 변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성들을 상실하고 획일화되어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 가제시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나의 두 시에 나타난 개성을 상실하고 군중 속에서 획일화되어가는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의 방식은 뭐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죠. 시어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잎, 얼굴, 그리고 까맣게 젖은 유령처럼 이런 시어들이 보여주는 의미들을 대비시켜서 이해해야 하고요. 밥벌레, 순대 등의 시어가 함축하고 있는 획일화된 삶, 또 쪼그라든 인간, 일차원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더 정확하고 정밀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어들을 구체적으로 포착해내는 것, 그 의미들을 개념어들과 연결시켜주는 것은 시 해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 4번을 한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한 시의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요지를 밝히고 이와 대비하여 제시문 나를 해석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시문 가를 한번 확인해 보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을 준수하여 예측 가능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리라는 기대로부터 신뢰는 싹튼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규범을 모두 준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예측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맞은편에 오는 차가 언제든지 중앙선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무서워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도 언제나 예측 가능하게 행동할 것이다. 규범대로 행동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뢰의 중요성은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하여 강조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동한다면 그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렇죠?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한다면 서로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고 또 더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신뢰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므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경계하고 불신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 규범에 대한 준수, 공동체 구성원들이 규범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온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신뢰가 있었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개인의 이익은 물론 공동체 전체의 이익도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뢰를 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신뢰이지만 이러한 신뢰에는 일정 정도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신뢰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윤리적인 덕목이다. 신뢰의 반대편에 자리한 불신은 그 본질상 악덕이지만 피치 못해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을 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불신의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오히려 이 불신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판단 때문에 불신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판단은 이제 불신을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부모에게 어린 자식을 맡기려는 부모는 없다. 그렇죠. 부모가 예를 들어 정신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다른 생명을 해친 경험이 있다거나 이러면 아이 맡기기 참 불안하지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다 믿지 않고 어느 정도 감시를 하거나 또 부모가 없었을 때 부모가 그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부모님들은 다 보고 싶을 겁니다. 그죠?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 어느 나라든 그 국민의 운명이 가혹한 독재자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러한 판단은 어떠한 도덕적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하다. 불신은 해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해를 예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불신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불신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것이 사실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칫 이런 불신이 있을 때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불신이 만연할수록 사회적 거래 비용은 증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는 줄어든다. 그렇죠. 부작용입니다. 이쪽은 이제 불신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불신의 부작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거 사회적으로 비용이 증대한다. 그래서 이익 실현의 기회가 줄어든다. 라는 거 정리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잘 정리해 보고요. 그래서 불신 사회에서 사람들이 협동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불신 사회에서 사람들이 협동하지 않는다면 협동하지 않는 반면 적자 생존의 경쟁과 제로섬적인 갈등에 몰입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불신 사회에서는 서로 협력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비용이 증대되고 이익 실현의 기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서로 간의 협력이 애초에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 사회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익한 협동 대신 기만과 협작, 배신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결국 다른 모두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도 다른 모두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